흐릿한 새벽빛이 거실 창을 넘어올 때 박은수 여사는 늘 같은 시간에 눈을 떴다. 일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습관 때문인지 알람 없이도 정확히 6시면 정신이 말똥해졌다. 하지만 예전처럼 부산하게 하루를 시작할 이유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다. 2년 전 갑작스레 남편이 곁을 떠난 후 그녀의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갔다. 넓은 아파트에 홀로 남겨진 적막함은 새벽 공기처럼 차갑게 그녀를 감쌌다. 유일한 아들 내외는 사업차 멀리 해외에 나가 있었고 바쁘다는 핑계로 안부 전화조차 뜸해진 지 오래였다. 가끔 손녀 민지가 들르는 날이면 집안에 잠시 온기가 돌았지만 그마저도 잠시였다. 민지가 돌아가고 나면 집은 다시 텅 빈 공허함으로 가득 찼다. 은수 여사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관절염으로 쑤시는 무릎을 매만지며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는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는 도시의 풍경이 희미하게 펼쳐져 있었다. 한때는 저 도시의 소음 속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분필 가루를 마시며 보람을 느꼈던 날들이 있었다. 깐깐하지만 정 많은 선생님으로 현명한 아내이자 어머니로 살아왔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은 빛바랜 사진첩 속 추억과 외로움뿐이었다. 내가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이렇게 잊혀가는구나. 한숨과 함께 쓸쓸한 독백이 흘러나왔다. 무료한 일상을 달래보려 시작한 것이 스마트폰이었다. 처음에는 작은 화면 속 복잡한 기능들이 외계어처럼 느껴졌지만 민지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씩 익혀나갔다. 그러다 우연히 황혼의 벗이라는 시니어 취미 공유 채팅 앱을 알게 되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젊은 시절의 추억을 공유하는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은수 여사는 최수혁이라는 남자를 만났다. 그의 프로필 사진은 중후하고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다. 자신을 해외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온 교포이자 몇 해 전 아내와 사별한 아픔을 간직한 남자로 소개했다. 처음에는 의례적인 인사말로 시작된 대화였지만 최수혁은 놀라울 만큼 다정하고 이해심이 깊었다. 은수 여사가 조심스럽게 꺼내놓는 외로움과 상실감에 그는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매일 아침이면 좋은 아침입니다, 은수 선생님.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메시지가 어김없이 도착했고 저녁이면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제 이야기도 들어주시겠어요? 라며 살갑게 말을 걸어왔다. 그의 메시지는 삭막했던 은수 여사의 일상에 한 줄기 햇살처럼 스며들었다. 최수혁은 은수 여사의 과거 교사 시절 이야기를 특히 좋아했다. 그녀가 분필을 잡고 아이들 앞에 섰던 순간들, 제자들과의 소중한 추억들을 이야기할 때면 그는 마치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감탄하고 존경심을 표했다. 은수 선생님 같은 분이 제 인생의 스승이셨다면 제 삶도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의 달콤한 칭찬은 은수 여사의 잊혀졌던 자존감을 어루만져 주었다. 남편 외에는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던 그녀였지만 최수혁에게는 이상하게도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다.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처럼 혹은 마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연인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최수혁은 자신이 쓴 것이라며 짧은 시 한 편을 보내왔다. 황혼 옆 노을처럼 아름다운 당신에게 내 마지막 사랑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툰 시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느껴져 은수 여사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평생 이성적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노년에 찾아온 감정의 파도는 낯설고도 강렬했다. 그녀는 최수혁과의 채팅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 그가 보내오는 메시지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했고 그의 프로필 사진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곤 했다. 민지는 할머니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다. 예전보다 부쩍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표정도 한결 밝아져 있었다. 처음에는 할머니에게 좋은 말벗이 생긴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우연히 할머니의 스마트폰 화면에서 최수혁이라는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게 된 후 불안감을 느꼈다. 할머니, 이분 누구세요? 매일 연락하시는 것 같은데. 민지의 물음에 은수 여사는 얼굴을 붉히며 그냥 말동무하는 사람이야. 좋은 분이란다 라며 얼버무렸다. 민지는 왠지 모를 찜찜함을 떨칠 수 없었지만 할머니의 사생활을 깊이 캐묻는 것 같아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최수혁은 은수 여사의 삶에 더욱 깊숙이 들어왔다.
그는 자신의 사업 이야기, 해외 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아내를 잃은 슬픔 등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은수 여사의 동정심과 모성애를 자극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수혁은 조심스럽게 첫 번째 부탁을 해왔다. 은수 선생님, 정말 면목 없지만 제가 한국에 잠시 귀국할 일이 생겼는데 사업상 급하게 현금이 조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50만 원 정도만 잠시 융통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에 도착하는 대로 바로 갚겠습니다. 은수 여사는 순간 망설였다. 아무리 친하게 지낸다지만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곧이어 최수혁의 간절한 목소리와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떠올랐다. 그렇게 좋은 분이 설마 나를 속이겠어. 잠깐 어려운 사정이 있나 보지. 그녀는 결국 최수혁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50만 원을 송금했다. 송금 후 최수혁은 몇 번이고 고맙다는 메시지와 함께 선생님 덕분에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은수 여사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그 후로도 최수혁은 몇 차례 더 소에게 돈을 요구했다. 어머니께 드릴 선물을 사려는데 현금이 부족하네요. 갑자기 세관에 문제가 생겨 급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액수는 크지 않았고 그때마다 그는 그럴듯한 이유를 댔다. 은수 여사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녀에게 최수혁은 이미 단순한 채팅 친구를 넘어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의지하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곧 한국에 돌아와 자신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수혁은 평소보다 훨씬 진지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은수 선생님, 제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아주 중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실버 세대를 위한 최첨단 AI 복지타운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정부 지원도 거의 확정되었고 안전하면서도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는 화려한 조감도와 복잡한 수치가 적힌 사업 계획서, 심지어 정부 관계자와 함께 찍었다는 사진, 나중에 조작된 것으로 밝혀짐까지 보내오며 은수 여사를 현혹했다. 이곳에 함께 투자해서 우리 노후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겁니다. 제가 선생님의 마지막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달콤했고 그가 제시하는 미래는 너무나 황홀했다. 은수 여사는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꼈다. 평생을 아끼고 모아온 노후 자금, 그리고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 그것을 낯선 사람의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최수혁의 집요한 설득과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겁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라는 말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무엇보다 그와 함께할 수 있다는 희망, 지긋지긋한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 결국 박은수 여사는 결단을 내렸다. 다음 날 아침 떨리는 마음으로 은행을 찾았다. 창구 직원에게 거액의 현금 인출과 송금을 요청하자 직원은 의아한 눈빛으로 사용처를 물었다. 순간 망설였지만 개인적인 용도라고 짧게 대답하고 최수혁이 알려준 낯선 이름의 계좌로 1억 원이라는 거금을 송금했다. 통장에서 숫자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어두운 노년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것이라고, 아니 되어야만 한다고 스스로를 위안했다. 손녀 민지는 할머니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주말에 집으로 찾아왔다. 할머니 방에서 우연히 최수혁이라는 이름과 수상한 투자 계획서가 적힌 메모를 발견한 민지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할머니, 이 최수혁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 투자, 이거 아무래도 이상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노인들 돈 노리는 사기가 엄청 많대요. 민지는 자신이 찾아본 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 사례들을 보여주며 할머니를 설득하려 애썼다. 하지만 이미 최수혁에게 깊이 빠져버린 은수 여사에게 민지의 말은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느냐. 그분은 그런 사람 아니야. 내 돈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신경 쓰지 마라. 평소 온화했던 할머니의 완강하고 날카로운 반응에 민지는 큰 충격을 받았다. 할머니가 낯선 사람의 말에 완전히 현혹되어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었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꼈다.
결국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 집을 나섰고 그날 이후 할머니와의 사이는 급격히 멀어졌다. 은수 여사는 민지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더욱 최수혁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민지가 어리기 때문에 아직 세상을 잘 모른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1억 원을 송금한 후에도 최수혁의 돈 요구는 끝나지 않았다. 은수 선생님, 정말 죄송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추가 부지 매입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갑자기 세무조사가 들어와서 급하게 자금을 막아야 합니다.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모든 투자금을 몇 배로 불려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매번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박은수 여사의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노렸다. 박은수 여사는 이미 너무 많은 돈을 투자했기에 여기서 멈출 수도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여기서 포기하면 모든 것을 잃는 거야. 조금만 더 하면. 그녀는 남은 예금을 모두 해지했고 결국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아 최수혁에게 송금했다. 총 송금액은 2억 원이 훌쩍 넘어가고 있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매달 갚아야 할 대출 이자는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하지만 약속했던 투자 수익금은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최수혁과의 연락도 예전처럼 원활하지 않았다. 전화는 잘 받지 않았고 메시지 답장도 한참 뒤에 나왔다. 그의 말투는 점점 초조해 보였고 때로는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박은수 여사는 뒤늦게야 가슴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안감을 느꼈다. 혹시 민지 말이 맞았던 걸까? 하지만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하며 최수혁이 곧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약속했던 행복한 미래가 곧 펼쳐질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 할머니 오정심 씨가 박은수 여사를 찾아왔다. 오정심 할머니는 평소 활달하고 오지랖이 넓기로 유명했다. 은수 씨, 혹시 요즘 인터넷으로 누구랑 돈 거래 같은 거 한 적 있어요? 느닷없는 질문에 박은수 여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아니요, 그럴 리가요. 왜 그러세요? 라고 되물었다. 오정심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놓았다. 내가 말이야, 얼마 전에 자칭 해외 파병 군인이라는 젊은 놈한테 홀랑 속을 뻔했지 뭐야. 아프리카에서 어렵게 근무하는데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딱한 마음에 몇 푼 보내주려고 했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수법이라는 거야. 하마터면 쌈짓돈 다 날릴 뻔했어.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 말을 그렇게 쉽게 믿으면 안 돼. 은수 씨도 조심해야 해. 오정심 할머니의 이야기는 박은수 여사의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 민지가 보여주었던 인터넷 기사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애써 외면하려 했던 불안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쳐왔다. 그날 밤 박은수 여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최수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대신 한참 뒤에야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금 중요한 회의 중입니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의 말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다음 날 박은수 여사는 용기를 내어 최수혁에게 그동안의 투자금 내역과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져 물었다. 그러자 최수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은수 선생님,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약속했는데 저를 이렇게 못 믿으시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불안하시면 차라리 이쯤에서 우리 관계도 투자도 모두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투자하신 돈은 당장 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니까요. 그의 말은 협박과 회유가 교묘하게 섞여 있었다. 박은수 여사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여기서 모든 것을 포기하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최수혁에게 애원했다. 수혁 씨,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을 믿어요. 제발 우리 계획대로 해주세요. 그러자 최수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 가지 제안을 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저를 믿어주십시오.
지금 약간의 자금만 더 확보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막대한 수익금을 정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는 관계 회복 및 투자금 회수를 위한 마지막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박은수 여사에게 남은 비상금까지 요구했다. 이성을 잃은 박은수 여사는 결국 최수혁의 마지막 감언이설에 넘어가고 말았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폐물까지 처분하여 그에게 송금했다. 그것이 정말 마지막 희망이라고, 이 돈만 보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면서 마지막 돈을 송금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박은수 여사는 초조하게 최수혁의 연락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의 스마트폰은 꺼져 있었고 채팅 앱 계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가 보내주었던 사업 계획서에 적힌 회사 주소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였다. 그가 자신과 함께 찍었다며 보내주었던 합성 사진 속 배경은 유명 관광지의 풍경 사진을 오려붙인 조잡한 것이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마치 악몽을 꾸는 것 같았다. 박은수 여사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모으고 남편이 마지막 숨결처럼 남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그녀는 텅 빈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울음소리는 텅 빈 아파트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며칠 전 할머니의 불안한 목소리가 마음에 걸려 다시 찾아온 민지였다. 문을 열고 들어선 민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방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할머니와 흩어져 있는 빈 통장들, 그리고 싸늘하게 식어버린 방 안 공기를 마주했다. 모든 상황을 직감한 민지는 할머니를 부축하며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에서 돌아오는 길, 박은수 여사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대포통장이라 추적이 어렵습니다. 해외 IP를 사용해서 신원 파악도 쉽지 않고요. 유사 피해 사례가 너무 많아서 저희도 모든 사건을 다 해결해드리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경찰의 무력한 답변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갔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고 누구보다 현명하다고 자부했던 자신이 어쩌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기의 희생양이 되었을까. 자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배신감이 그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길거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차마 그럴 수도 없었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힘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말만이 맴돌 뿐이었다. 한동안 박은수 여사는 깊은 절망과 우울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삶의 의미를 모두 잃어버린 듯 텅 빈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았다. 그런 할머니를 곁에서 헌신적으로 돌본 것은 손녀 민지였다. 민지는 매일같이 할머니를 찾아와 죽을 쑤어 먹이고 말없이 손을 잡아주며 위로했다. 처음에는 할머니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그쳤던 자신을 자책하며 진심으로 할머니의 아픔에 공감하려 했었다. 오정심 할머니도 틈틈이 박은수 여사 댁을 찾아와 말벗이 되어주었다. 은수 씨, 속상한 거 다 알지만 이렇게만 있으면 병나. 그놈들한테 돈만 뺏기고 몸까지 상하면 얼마나 억울해. 액땜했다 치고 그 돈으로 목숨 건졌다고 생각해. 아직 우리 살 날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잖아. 오할머니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격려는 박은수 여사의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에 조금씩 온기를 불어넣었다. 시간이 약이었을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 덕분이었을까? 박은수 여사는 아주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잃어버린 돈을 되찾을 수 없다는 현실을 고통스럽게 받아들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남은 인생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가 가져다준 지역 노인복지관 소식지에서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 교육이라는 문구를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외면하려 했지만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녀를 움직였다. 몇 달 후 박은수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지역 노인정 강단에 섰다. 그녀의 앞에는 자신과 비슷한 연배의 노인들이 앉아 있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얼마 전 평생을 모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달콤한 말과 거짓된 희망으로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치심에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야기를 할수록 점차 또렷해졌다. 여러분, 저처럼 어리석게 당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달콤한 말 뒤에는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덫이 숨겨져 있습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주변 사람들과 반드시 상의하십시오. 외로움을 파고드는 그들의 수법에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의를 마치자 여기저기서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어떤 이는 눈물을 글썽였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공감을 표했다. 강의실 뒤편에서 할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던 민지가 다가와 박은수 여사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정말 멋지세요. 자랑스러워요. 박은수 여사의 얼굴에는 슬픔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절망을 딛고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은 듯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은수 여사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잿빛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손녀가 있었고 작은 힘이 남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희망이 남아 있었다. 어쩌면 진정한 황혼의 의미는 화려한 노을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히는 작은 등불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카메라는 공원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설레는 표정으로 채팅을 시작하는 또 다른 노인의 뒷모습을 잠시 비춘다. 사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고 박은수 여사의 작은 외침은 이제 막 시작된 싸움의 서곡일 뿐이었다.